10화. 나는 그런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 몸으로 밀고 나가는 책 읽기. 신체를 움직이면서 읽는 책은 무엇보다 주체적인 감상을 남기는 독서 방법이기에 이롭다. 누가 알려준 감상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듯 머리에 담아두는 것은 좋지 않다. 머리에 담긴 생각은 언젠가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그 방향으로 간다. 이것이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주체적인 감상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를 읽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다.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아이들 모두에게 그 책을 읽고 짧은 감상문을 써내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인터넷이 없던 때라 누군가가 블로그에 올린 책 리뷰를 참고할 수도 없으니 같은 책을 읽더라도 감상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진정한 개성시대는 지금이 아닌 바로 그 시절이었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한다. 당시엔 어린이 유괴범이 곧잘 뉴스에 나왔기에 어떤 학생은 모모를 읽고 쓴 감상문의 주제로 낯선 어른을 따라가지 말자라는 제목을 달았다. 모모라는 이름이 이상하다고 쓴 아이도 있었다. 그 녀석은 평소에 장난이 심해 우리 반에서 늘 괴짜로 불렸는데 주인공 이름이 모모라면 성이 모이고 이름도 모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이 모모라면 성은 대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 나름으로는 썩 진지한 연구를 펼친 감상문을 제출했다. 놀랍게도 선생님은 학생들이 써낸 감상문을 읽고 점수를 매겼다. 방금 말했던 재미있는 감상문을 낸 아이들이 받은 점수는 어땠겠는가? 형편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 후에 선생님은 한 주 뒤 모모를 주제로 특별 수업을 진행했다. 아마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 같다. 초등학생인 내가 느끼기에도 선생님의 특별 수업은 특별히 재미가 없어서 지루하기만 했다. 선생님은 모모의 주제가 시간의 소중함이라고 했다. 감상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학생은 모두 감점을 주었다고 말했다. 수업은 은근히 훈계하는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학생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고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었다. 지금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여기서 엉뚱한 짓이란 공부를 뺀 대부분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였다. 예나 지금이나 순진했던 나는 선생님의 그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고 모모를 떠올릴 때면 항상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자기 검열을 했다. 그 생각을 벗어나는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허비됐다. 대학생 때 참가한 학교 동아리 독서회에서 마침 모모를 다시 읽었는데 흥미롭게도 우리의 결론은 어릴 때와 정반대로 나왔던 게 계기가 됐다. 그때 독서회를 이끌던 선배는 모임을 진행할 장소로 동아리방이 아닌 시내에 있는 카페 2층 창문 쪽 자리를 제안했다. 대학생이 어린이나 읽을 만한 모모를 가지고 토론 모임을 한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어린이 책을 어른들의 공간인 카페에서 읽는다는 것도 흥미로운 발상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모모가 어린이만을 위한 책이 아닌 걸 알았다. 그리고 시간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그 중요함이란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한 그것과 같았지만 품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선배는 그런 의미를 말하려고 일부러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 2층을 모임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어딘지 모를 곳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도시인들을 감상하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 길로만 가지 않고 자주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잘 쓰는 것이라는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우리는 모모를 생각하며 학교에서 카페까지 걸었고 모모와 함께 커피를 마셨고 손목시계를 보며 바쁘게 뛰어가는 직장인을 내려다보며 마치 우리 각자가 모모인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느 때처럼 동아리방에서 모였다면 이런 극적인 경험은 하지 못했으리라.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향해 신체를 움직이며 책을 읽을 때 책은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을 때 늘 어떤 특별한 장소를 떠올린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작가가 그 책을 썼을 법한 장소를 말이다. 움베르토 에코라면 어떨까? 고서적으로 둘러싸인 멋진 서재가 떠오른다.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다른 동네로 여행할 때면 장거리 트럭 운전사 일을 하며 소설을 썼던 척 팔라닉의 책이 제격이다.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을 때 가방에 넣고 갔던 책은 잭 케루악의 다르마 행려였다. 오래전 제주도에 여행 갔던 때의 일이다. 올레길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나는 오름 몇 곳에 가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모처럼 벼르고 왔건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숙소에 머무는 동안 계속 폭우가 내려 꼼짝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시내 구경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우산을 쓰고 걷다가 우연히 들른 헌책방에서 역시 우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인연으로 김성종 작가의 추리소설 제트의 비밀과 만났다. 잠깐 들춰보니 아무리 소설이라고는 해도 이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내용이었다. 한국의 국제 테러 단체들이 속속들이 입국해서 음모를 꾸민다는 게 기본 설정이다. 명동에서 일어난 자동차 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팔레스타인 검은 9월단, 독일 바더 마인호프, 일본 적군파, 이탈리아 붉은 여단 등 무시무시한 게릴라 조직들이 코드명 Z를 비밀로 간직한 채 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소설 앞부분이 워낙 스케일이 커서 작가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하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잠깐 훑어보다가 끝부분이 도무지 궁금해서 작가에겐 미안하지만 마지막 장을 펼쳐 읽었다. 놀랍게도 후반부의 배경이 제주도였다. 정체를 숨기고 한국에 들어온 국제 조직들이 한라산 중턱에 은밀한 장소를 마련해 놓고 뭔가 대단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였다. 마침 제주도에 여행 와 있는데 제주도가 배경인 소설이라니. 즉시 그 책을 다시 앞부분부터 읽을 결심이 생겼다. 소설의 본래 목적인 추리와는 관계없이 과연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제주도 한라산에 모였는지 너무 궁금했다. 책을 사서 숙소로 돌아와 빗소리를 배경 삼아 밤새도록 읽었다. 요 몇 년 사이 그렇게 책에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온종일 내린 비와 제주도라는 배경 때문이었을까? 평소라면 절대 끝까지 읽지 않았을 1980년대 추리소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김성종이 사회파 추리소설의 대가 마스모토 세이초 이상으로 멋지게 느껴졌다.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서점에서 발견한 가즈오 이시구로의 녹턴은 또 어떤가? 당시는 작가가 아직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을 때다. 심지어 나는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이름조차 그때 처음 들어봤다. 그저 녹턴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잘 읽지도 못하는 일본말로 된 책을 사버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책의 원서는 영어로 된 책이었다. 작가 이름만 보고 일본인 작가라고 짐작했던 거다. 호텔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새벽에,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에 특별히 할 일도 없으면서 나갔던 시내 어느 카페에서 나는 그 책을 아주 천천히 읽어나갔다.
비싼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시간을 이리 낭비해도 되나 싶은 그 순간에 나는 다시 모모를 기억하며 헛헛한 웃음을 지었다. 내 속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읽은 녹턴은 다른 어디에 가서 읽은 녹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감정을 전해줄 거야. 책은 이미 내게 말하고 있어. 귀를 기울이고 그걸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날 오후 내내 녹턴 두어 쪽을 읽은 게 다였지만 어쩐지 마음이 뿌듯했다. 공원이 보이는 이 고즈넉한 카페는 마치 녹턴을 읽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공원 한 구석에선 어떤 청년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소리가 가느다랗게 내게도 들렸다. 오늘 하루 그런대로 나는 잘 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무작정 샀던 비행기표, 무심한 도쿄의 날씨, 아무런 일정도 없는 관광, 실수로 챙기지 못했던 휴대전화 로밍까지도. 이 여행은 책 한 권을 위해 신이 미리 준비한 멋진 합주 무대였다.